짙은 향기만 남겨두고 미련 없이 흩어진 사람, 눈부시게 하얀 그 자리에 짙은 그리움만 쌓이네. 서울 여의도 초대형 스튜디오에 수천 개의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낡은 흰 셔츠에 앞코가 벌어진 운동화를 신은 22살 청년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서울 외곽 곰팡이 피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막노동과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무명. 트로트 가수 지망생 강은호였어요. 병든 할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 무대에 모든 것을 걸었지요. 은호가 입을 여는 순간 스튜디오가 정막에 잠겼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사모곡의 관객. 3,000명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심사위원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데 그 감동의 한복판에서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은 한 남자만은 눈물 대신 독사 같은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가 없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남의 눈물 위에 쌓은 부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선한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봄날은 꼭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4월의 문턱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봄은 유독 야속했어요. 밤새 쏟아진 봄비가 서울 변두리 골목마다 질퍽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았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22살 은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반지하 단칸방 천장 한쪽 구석에서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누런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올라온 습기는 코끝을 찌르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를 방 안가득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가 덮고 계신 이불 끝자락을 여며들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늘게 쌕쌕거리는 할머니의 호흡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병 약을 먹고 겨우 잠든 할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은호는 수건으로 그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들인 뒤에야 비로소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걸쳤습니다. 냉장고라 부르기도 민망한 소형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단무지 반 토막과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은호는 그것마저 할머니 아침으로 남겨두고 찬물 한 컵으로 빈속을 달랬습니다. 신발장 없는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은호의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 안감이 삐져나와 있었고 밑창은 닳고 닳아 맨발로 걷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매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골목 어귀를 휘감는 새벽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빼곡했어요. 형광 조끼를 걸친 중년의 남자들, 장갑 낀 손을 호호 불며 발을 동동 구르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은호는 그 틈에서 유독 눈에 띄게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 반장이 은호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은호야, 또 왔냐? 어제도 시멘트 12포 날랐으면서 오늘도 나온 거야. 반장님, 오늘 자리 있으면 저 먼저 넣어주세요. 이번 달 할머니 약값이 좀 모자라서요. 반장은 안쓰러운 눈으로 은호의 손등을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2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시멘트 가루가 깊이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회색빛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반장은 말없이 은호의 이름을 명단 맨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은 강북 외곽의 건물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그쳤다고는 하나 현장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시멘트 포대는 습기를 먹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은호는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가파른 경사로를 수십 번 오르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포대 하나에 3,000원, 10포를 나르면 3만원. 그 3만원이면 할머니의 심장약 일주일치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이 뜨끈한 국밥집으로 향할 때 은호는 현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침에 싸온 찬물 한 병을 홀짝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은호는 가방 깊숙이 넣어둔 하이뮨 단백질 보충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이 한 통이 은호에게는 유일한 사치이자 생명줄이었어요. 가루를 한 스푼 떠서 찬물에 대충 풀어 마시면 주먹밥 한 개 정도의 힘은 낼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통에 남은 양을 눈대중으로 가늠하며 아껴서 반 스푼만 물에 타 마셨어요. 나머지는 할머니 드릴 것까지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일당 봉투를 받아든 은호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 은호의 얼굴에는 기진맥진한 기색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약만 있으면 할머니가 또 한 주를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이 허리의 통증보다 더 크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다시 먹장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봄비라고 하기엔 너무도 매서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골목길을 적셔버렸습니다. 은호가 약봉투를 품에 꼭 안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낮아빠져 있었고 그 옆에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빗물을 잔뜩 머금은 골판지 상자들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리어카째 할아버지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풀어진 박스들이 진흙탕 위로 나뒹굴고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어 체온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우산을 움켜쥔 채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의 등에 덮어드리고 진흙에 반쯤 묻힌 리어카를 힘껏 일으켜 세웠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롭고도 형형한 눈빛이 번뜩였지만 은호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입술이 더 급했습니다. 은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그토록 아끼던 단백질 보충제 가루를 넉넉히 풀어 정성스럽게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고 속 좀 녹이세요. 리어카는 제가 대까지 끌어다 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언손에 따뜻한 보온병 뚜껑을 쥐어드리는 은호의 손가락도 빗물에 젖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모금 마시는 것을 확인한 은호는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젊은 등판이 빗줄기 사이로 흔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굽은 등을 매서운 눈빛으로 조용히 아주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 풍파를 수십 년간 겪어온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무게가 서려 있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은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근처 경로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빗속을 뚫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은호의 온몸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반지하 방 철문을 열자 축축한 습기가 훅 끼쳤고 형광등은 접촉이 나빠 깜빡깜빡 정신없이 명멸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은호의 발걸음을 단번에 가볍게 만들었어요. 은호야, 우리 강아지. 오늘도 고생했지.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젖은 옷을 후다닥 갈아입고 할머니 곁에 앉아 약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이 할미 때문에 우리 은호가 이 고생을 하는구만. 미안해서 어쩌면 좋으냐. 할머니가 무슨 미안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야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호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자신의 몸을 먼저 눕혀 체온으로 바닥을 녹인 뒤 할머니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품에 꼭 안았어요. 방 한구석 작은 선반 위에 놓인 어항 속에서는 은호가 길가에 버려진 것을 주어와 정성껏 돌보는 구피, 네 마리가 꼬리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명 불빛 아래 반짝이는 구피들의 자맥질이 눅눅한 반지하 방에 유일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또 눈물을 글썽이려 하자 은호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트로트 한 자락을 구성지게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낮고 구수한 음색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방울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무대도 마이크도 없었지만 할머니 한 사람만을 위한 은호의 노래는 습기 가득한 반지하. 단칸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 햇살이 드는 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의 늪이 아무리 깊어도 은호의 목소리만큼은 맑았어요. 그 맑은 노랫소리가 빗물 흐르는 반지하 창문 틈으로 새어 나와 봄비에 젖은 골목길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춘풍이 세상을 간지럽히던 어느 비 내리는 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은혼의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웃음이 마를 날이 없는 따뜻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시장통에서 야채 리어카를 끌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푸성기를 다듬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12살 은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리어카를 밀어드리곤 했어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오후면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다가 시장 상인들에게 박수를 받곤 했습니다. 리어카 한 대로 먹고 사는 형편이라 반찬은 늘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든 채소뿐이었지만 어머니가 된장을 넉넉히 풀어 끓여주시는 찌개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날도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장사가 잘 돼서 리어카가 일찍 비었고 부모님은 기분 좋게 은호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은호, 오늘 시장 아줌마들이 노래 잘한다고 귤 5개나 주셨다. 집에 가서 할머니랑 나눠 먹자. 엄마, 나 진짜 가수 될 수 있을까?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우리 은호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여. 아버지도 빗속에서 걸걸한 웃음을 터뜨리며 은호의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빗방울이 세 사람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가족의 온기 앞에서 그 봄비는 한없이 다정한 것이었어요. 비극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세 사람의 뒤쪽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만취한 채 대형 트럭의 핸들을 움켜쥐고 있던 사내는 40대 중반의 최태진이었어요. 그의 눈은 술 기운에 풀려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트럭이 야채 리어카를 처참하게 들이받았고 리어카를 사이에 두고 걷고 있던 은호의 부모님은 그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나뒹굴었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리어카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귤 5개가 빗물 위로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아까까지 은호의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펼쳐졌고 어머니의 머리맡에서는 빗물에 씻기면서도 멈추지 않는 검붉은 핏줄기가 도로의 빗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최태진은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가죽 지갑이 터질 듯 들어찬 속주머니를 더듬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목에서 떨어진 황금빛 넥타이핀 하나가 사고 현장 아스팔트 위에서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그 금빛 장식품은 충격으로 정확히 두 쪽으로 부러져 있었어요. 최태진은 허겁지겁 반쪽을 집어들었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에 남겨진 채 빗물에 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두 사람을 외면한 채 다시 트럭에 올라 어둠 속으로 도주해 버렸어요. 뒤늦게 골목 끝에서 달려온 12살 은호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어머니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입에서는 이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은호의 입에서 처절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아빠도 일어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과 부모님의 피가 뒤섞여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은호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빗물에 반쯤 묻혀있던 부러진 황금 거북이 넥타이핀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어린 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으로 부모님 곁에 있던 물건이라는 생각에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10년이 흐른 현재 은혼의 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올라선 최태진은 이제 대한민국 최대 트로트 기획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번쩍이는 유리 건물을 세웠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안주머니에는 10년 전 그 부러진 황금 거북이 넥타이핀 반쪽이 부적처럼 들어 있었어요. 최태진은 이 넥타이핀 반쪽이 자신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수호물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안주머니를 두드려 넥타이핀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과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기획사 건물 앞 인도의 한 노점상 할머니가 작은 좌판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보랏빛 펜지꽃 화분 5개와 각 캔 봄나물 몇 단을 소복이 올려놓은 소박한 가판대였습니다. 할머니의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앞치마는 헌수건을 꿰매 만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한 분 사가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때 기획사 정문으로 최태진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매캐한 고급 향수 냄새가 열린 차창 너머로 풍겼습니다. 최태진은 차에서 내리다 할머니의 가판대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내 건물 앞에서 이 가난한 냄새가 진동을 해.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화분을 서둘러 치우려 했지만 최태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턱짓을 했고 거대한 세단이 천천히 전진하며 할머니의 좌판을 가차없이 밀어붙였어요.
펜지꽃 화분들이 우지끈 깨지며 보랏빛 꽃잎이 타이어 아래 지시겨졌고 봄나물 다발은 아스팔트 위에서 풀떼기처럼 으스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어요. 할머니는 산산조각난 화분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지니겨진 꽃잎을 주워 모으는 할머니의 등이 봄 햇살 아래에서 작고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태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지갑에서 빳빳한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머리 위로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됐어. 이걸로 됐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 진흙 위에 떨어졌고 할머니는 차마 그 돈을 줍지도 못한 채 꺾인 꽃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기획사 직원들이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태진의 눈밖에 나면 당장 잘려나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단에 다시 올라탄 최태진은 손수건으로 손끝을 꼼꼼히 닦으며 안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어요. 황금 거북이 반쪽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자의 눈물 따위는 구두에 묻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라 여기는 사네. 남의 피눈물 위에 성을 쌓은 자가 어찌 그 성이 영원할 거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각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은호가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새 새벽마다 뭔가를 흥얼거리던데. 혹시 노래 연습하는 거니? 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사실은요, 할머니. 다음 달에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나가보려고요. 오디션이라고. 우리 은호가. 네. 만약에 상금을 타면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녁마다 대리운전 끝나고 골목에서 몰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손주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틈틈이 노래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며왔어요. 은호야, 내 엄마 아빠도 내가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기특해하겠니? 은호는 방 한쪽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리어카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어린 은호를 무등 태운 채 눈을 찡긋하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쪽 작은 서랍 안에는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주운 부러진 황금 거북이, 넥타이 핀 반쪽이 손수건에 쌓여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겠다는 단서도 방법도 없이 10년을 품고 있었지만 은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은호는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낡은 통기타를 안고 부드럽게 선율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반드시 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간절한 다짐을 담아 써내려간 자작곡이었어요. 구피들이 어항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선율에 맞춰 유영하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손주의 노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너머로 은호의 노랫소리가 골목 끝까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12살 소년이 삼켰던 피눈물과 22살 청년이 품고 있는 간절한 희망이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엮여 있었어요. 비가 그치면 봄꽃이 피듯 이 눈물이 그치면 은호에게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그의 노래가 나지막이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접수 마감 이틀 전이었습니다. 은호는 새벽 막노동을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정기 검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판막이 많이 좁아졌어요. 이대로 두면 반년 안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최소 4천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4천만 원. 은호에게는 4억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날라봐야 7, 8만 원. 밤에 대리운전을 뛰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넘기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은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배어 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절대 눈물을 보일 수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간 은호는 할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약만 잘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래요. 정말이냐? 그래도 은호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니? 어젯밤에 대리운전 건수가 좀 많아서 그래요. 오늘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병원을 나선 은호의 발걸음은 오디션 접수처를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어요. 이 오디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상 상금 5천만 원. 그 돈이면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도 남았어요. 은호는 접수대 앞에서 참가 신청서를 떨리는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장르란에 트로트라고 적고 자기소개란에는 짧게 한 줄을 써넣었어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접수를 담당한 여직원이 은호의 낡은 셔츠와 갈라진 손등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선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반주가 필요하면 미리 악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타 한 대면 충분합니다. 은호는 접수증을 가슴에 품고 돌아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번 해볼게요. 예선 당일. 대기실은 화려한 의상을 걸친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장식이 달린 정장을 입은 이들, 전문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온 이들 사이에서 은호는 유달리 초라했어요. 깨끗이 빨아 다림질한 흰 셔츠 한 장이 은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고 구두 대신 앞코가 벌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통기타는 곳곳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지만 은호가 매일 닦고 또 닦아 나름의 윤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선은 순탄하게 통과했습니다. 은호가 무대에 올라 자작곡 첫 소절을 뽑아내는 순간 웅성거리던 대기실 모니터 앞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깊은 한과 짙은 호소력이었어요. 마치 가슴속에 10년간 삼켜온 눈물을 한 음에 녹여 뱉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본선, 준결승을 연달아 돌파하며 은호의 이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반지하에서 할머니를 모시며 막노동을 하는 22살 트로트 지망생. 사연이 알려지자 응원 댓글이 폭주했고 방송국 앞에는 은호를 응원하는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할머니의 수술비라는 간절한 목표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마침내 생방송 결승전 무대. 초대형 스튜디오에 수천 개의 조명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전국 수백만 시청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무대 뒤에서 낡은 통기타를 안은 채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가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잘할 수 있겠죠. 은호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셔츠에 낡은 기타, 화려한 무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수수한 모습에 방청석이 잠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은호가 기타줄을 한번 튕기고 입을 여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사무곡이었어요. 짙은 향기만 남겨두고 미련 없이 흩어진 사람, 눈부시게 하얀 그 자리에 짙은 그리움만 쌓이네.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12살 소년의 피눈물이 배어 있었고 후렴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은호의 목소리는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노래하는 은호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조명빛에 반짝이며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은 이미 눈물바다였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젊은 관객들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였어요. 심사위원석에서도 연신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최태진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지며 번뜩인 것은 은호의 자작곡이 가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직감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곡 하나면 수십억의 음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최태진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비열한 계획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어요. 노래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스튜디오를 뒤흔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극찬을 쏟아냈어요. 대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태진이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고요해졌어요. 최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은호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참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곡이 정말 본인이 만든 곡이 맞습니까? 은호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허허, 그런가요? 그런데 이상하네. 이 곡의 멜로디가 우리 기획사 연습실에서 유출된 미발표곡과 거의 똑같거든요. 혹시 어떤 경로로든 우리 곡을 들은 건 아닌가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곡은 제가 밤마다 골목에서 기타를 치며 한 음 만든 겁니다. 최태진은 준비해온 듯 서류 한 장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물론 그것은 그가 밤새 조작한 가짜 저작권 등록 서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참가자는 상습 폭행 전과가 있는 전과자더군요. 이런 사람이 국민 오디션 무대에 올라도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은호는 교통위반 딱지 한 장 받아본 적 없는 깨끗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생방송 무대 위에서 거대 기획사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은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은호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최태진이 눈짓을 보내자 무대 음향 담당이 은호의 마이크 전원을 꺼버렸어요. 은호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청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대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도 품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대 양쪽에서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은호가 해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요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양쪽 팔을 잡힌 은호가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내려왔습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대 뒤 통로에서 최태진의 수하 2명이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호가 부모님의 유품처럼 아끼던 낡은 통기타를 빼앗았어요. 기타가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한 사내가 그 위를 짓밟자 나무 몸통이 우지끈 쪼개졌습니다. 기타 안에서 떨어져 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어린 은호를 가운데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내의 구둣발이 그 사진마저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방도 뒤져. 또 다른 수아가 은호의 낡은 가방을 열어 안을 뒤졌어요. 자작곡 데모가 담긴 USB 메모리가 가방 안주머니에서 나왔고 사내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씩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챙기라고 했어. 은호가 USB를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방송국 뒷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마침 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뒷골목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은호의 흰 셔츠가 순식간에 흙빛으로 물들었어요. 산산조각난 기타 파편이 빗물에 쓸려 발치에 떠다녔고 부모님의 가족 사진은 빗물을 머금어 흐물흐물 젖어갔습니다. 은호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더러운 권력 앞에서 청년의 입에서 처절하고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차가운 골목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기진맥진한 은호의 손이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었어요. 젖어서 흐물거리는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아직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봄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방송국 뒷골목에 웅크리고 앉은 청년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은호의 주머니 속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돌아갈 반지하 방에는 약값도 못 낸 병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은호의 가슴 한쪽에서는 12살 때부터 품고 있던 황금, 거북이 넥타이 핀 반쪽이 체온에 데워져 미약하게 존재를 알리고 있었어요. 아직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비에 젖은 청년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호는 밤새 반지하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할머니께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지 못하게 텔레비전 플러그를 미리 빼놓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헬쑥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호야. 오디션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요. 우리 은호는 언제나 잘해왔잖니.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은호의 마른 볼을 감쌀 때 은호는 차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기타도 없고 데모 USB도 빼앗기고 정과자로 몰린 채 이름에 먹칠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은호를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표절 의혹의 오디션 참가자, 전과 기록 논란, 최태진의 기획사가 뿌려놓은 악의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은호가 10년간 키워온 유일한 꿈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은호가 반지하 창문 너머를 올려다보니 골목 입구에 윤이 반들반들 흐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깍듯한 정장 차림의 수행원 2명이 먼저 내려차 양쪽에 도열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인물을 보는 순간 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봄날 저녁 리어카에 깔려 쓰러져 있던 폐지 줍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한복 두루마기에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며칠 전 진흙탕에서 신음하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행원들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그를 안내했고 할아버지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은호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그날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는 은호의 흑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날 나를 살려줬어.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타주고 리어카까지 끌어다준 그 마음을 내 어찌 잊겠나?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정체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수행원 한 명이 공손히 명함 한 장을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석자와 직함을 본 순간 은호의 두 눈이 사과만하게 커졌어요.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의 뿌리를 놓은 전설적인 음반 제작자, 굴지의 방송국 사장마저 머리를 조아리는 은퇴한 거물급 인사.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그의 한마디면 가요계 전체가 귀를 기울이는 어른이었습니다. 자네의 그 따뜻한 밥통 같은 심성과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가 세상이 그토록 찾던 진짜 트로트일세. 은호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 방송을 보았네. 최태진이가 자네에게 한 짓도 다 보았어. 내가 자네의 억울함을 씻어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가요계를 평정해온 거목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부서진 가슴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대 로펌 변호사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태진이 조작한 표절 혐의와 전과 기록 날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시 시작하라는 지시였어요. 또한 방송국 측에 패자부활전 참가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디션 규정상 억울하게 탈락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재심사 기회가 있었고 회장님은 그 조항을 정확히 꿰고 있었어요. 은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회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네. 비 오는 날 쓰러진 늙은이에게 아깝지도 않게 겉옷을 벗어준 자네 마음이 이걸 불러온 것일세. 세상에 거저 얻는 행운은 없어. 자네가 뿌린 씨앗이 자네에게 돌아온 것이야. 회장님의 세단이 떠난 뒤 은호는 한동안 골목에 서서 세단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까지 칠흑 같던 하늘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옆방에 혼자 사시는 이웃집 할머니가 며칠째 울고 계셨어요. 멀리 부산에 있는 손주와 화상 통화를 하고 싶은데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연락이 안 되고 수리비를 내자니 형편이 안 되고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 끊겨버린 것이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구 가방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삼성 노트북을 열어보니 냉각팬에 먼지가 잔뜩 끼어 과열로 꺼지는 증상이었어요. 은호는 고물상에서 주워 모은 부품들과 자신이 독학으로 익힌 수리 실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지를 하나하나 솔로 털어내고 닳아버린 서멀 패드를 교체하고 느려진 하드디스크 대신 주워온 중고 저장 장치를 연결했어요. 2시간 남짓한 작업 끝에 노트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이웃집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듯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은호야. 내가 우리 집 구세주다. 이걸 어떻게 갚으면 좋으냐? 갚으실 거 없어요, 할머니. 손주분 얼굴 보시면 그게 제가 받는 보답이에요. 은호가 화상 통화를 연결해드리자 화면 속에서 5살 꼬마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그 작은 화면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다 웃었습니다. 그 이웃집 할머니가 오늘 은호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손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거 봄맞이 대청소하다가 장롱 깊숙한 데서 나온 건데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에 택시 몰 때 쓰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요. 영감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혹시 너한테 필요할까 싶어서 가져왔어. 은호가 상자를 받아 열어보니 먼지투성이 구형 블랙박스 본체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 한쪽에 유성 매직으로 적힌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날짜는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봄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영감이 그날 밤에도 택시를 몰았거든. 그 근처를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꿈틀거렸어요. 은호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이웃집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노트북 고쳐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은호는 방문을 닫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항 속 구피들이 평소와 달리 한쪽 구석에 모여 가만히 은호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이게 두 분이 보내주신 선물인 건 아닌지. 반지하 창문 사이로 비친 봄 햇살이 먼지 쌓인 메모리 카드 위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대가 없는 선행이 10년 묵은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가 되어 돌아온 순간 아직 그 문 너머에 어떤 진실이 웅크리고 있는지 은호는 알지 못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봄바람처럼 일어난 예감 하나가 온몸의 털끝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며칠 전 이웃집 할머니의 고장. 난 노트북을 정성껏 고쳐드린 것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끝으로 10년 된 메모리 카드를 그 노트북에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카드 슬롯에 들어가는 찰칵 소리가 고요한 반지하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지만 파일을 여는 순간 오류 메시지가 튀어나왔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습기와 먼지에 노출된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호는 어릴 적부터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혔고 고물상에서 주워온 부품들을 조립하며 손재주를 키워왔습니다. 은호는 인터넷에서 무료 영상 복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했어요. 손상된 파일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맞춰가는 지난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의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항 속 구피들마저 잠든 새벽 3시 노트북 화면에서 깨진 화소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흐릿하던 영상이 한 겹씩 벗겨지며 윤곽을 드러냈어요. 은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 4시 27분. 마침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면에는 거센 빗줄기가 내리치는 어두운 이면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가 잡아낸 야간 영상은 화질이 거칠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소름이 끼칠 만큼 선명했어요. 전방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다 야채 리어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이 나뒹구는 참혹한 장면. 은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은 1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사내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쳤어요. 술에 만취한 채 허겁지겁 바닥을 더듬는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은호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가 부러진 넥타이 핀 반쪽을 집어드는 모습, 쓰러진 부모님을 외면하고 다시 트럭에 오르는 뒷모습, 빗물에 젖은 그 비열한 얼굴은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또렷했어요. 최태진이었습니다. 자신을 오디션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기타를 부수고 자작곡을 빼앗은 그 사내가 바로 10년 전 부모님을 치고 도망친 철천지원수라는 사실. 은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죽였지만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1000톤짜리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지만 코끝으로 새어나오는 비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3번 더 돌려보았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트럭 번호판, 최태진의 얼굴, 부러진 넥타이 핀을 줍는 장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어요. 은호는 영상 파일을 USB 2개에 백업하고 메모리 카드 원본은 손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요. 그놈을 드디어 찾았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쇳물처럼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회장님을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회장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최태진이 그자가 이런 놈이었구만. 회장님, 저는 이 영상을 당장 경찰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허나 서두르면 안 되네. 최태진이는 경찰과 검찰에도 인맥이 넓어. 증거가 새어나가면 오히려 자네가 위험해질 수 있네. 때를 기다려야 해. 회장님은 자신의 로펌 변호사단에게 영상의 법적 효력을 검증하도록 지시하면서 은호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같은 시각 은호의 자작곡이 탐났던 최태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회장님을 만나러 간 사이 최태진의 비서가 반지하 골목을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비서는 반지하 문을 두드려 할머니를 불러냈습니다. 할머님, 저는 정부 산하의료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의료지원금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비서는 깍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님의 심장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손주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미안함에 날마다 가슴을 쥐어뜯던 할머니였어요. 수술비 걱정 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은호가 고생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럼요. 손주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 이 칸에 지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서류에 빼곡히 적힌 작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 끝에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그 순간 비서의 눈 속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장을 찍은 그 서류는 의료지원서가 아니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연이율이 적용되는 초고금리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설계된 악마의 문서였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독소 조항이 깨알 같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어요. 최태진은 이 계약서를 무기 삼아 은호의 곡 저작권을 강탈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은호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 아래 최태진이 고급 코트깃을 세운 채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떡 벌어진 어깨의 사내 두 명이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어이, 은호군. 잘 만났네. 은호의 등골에 찬 기운이 훅 끼쳤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최태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은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할머니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은호의 눈이 서류 위를 훑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할머니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최태진이 서늘하게 웃었어요.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정당한 계약서인걸. 법적으로 완벽하지.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찍으셨을 거예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이 빚을 못 갚으면 할머니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해. 나이 드신 분이 재판정에 서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심장이 약하신 분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최태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살리고 싶으면 간단해. 내가 만든 곡의 모든 저작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계약서는 없던 걸로 해주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호는 이 사내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당부가 떠올랐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은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크, 그래. 결승전 전까지가 시한이야. 잘 생각해. 최태진이 돌아서며 안주머니를 톡톡 두드렸어요. 황금 거북이 반쪽이 들어있는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최태진과 사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은호는 한참 동안 골목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먹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발밑 시멘트 바닥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은호는 새근새근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의 푸석푸석한 흰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비쳤고 잠결에도 찡그린 이마의 주름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손주 걱정밖에 모르는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은호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은호는 벽에 붙은 부모님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이제 할머니마저 짓밟으려 해요. 하지만 저는 그놈처럼 더러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그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습니다. 어항 속 구피들이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은호를 바라보았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패자부활전 무대는 은호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장님의 거대 로펌이 방송국 측에 정식으로 항의서를 제출하면서 최태진이 날조한 전과 기록과 표절 주장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어요. 방송국은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패자부활전을 통한 재심사를 정격 결정했고 시청자들의 투표로 부활 참가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은호를 향한 응원의 물결이 넘실거렸어요. 반지하 청년의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이 투표에 몰려들었고 은호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자부활전 출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패자부활전 당일 은호는 회장님이 마련해준 새 기타를 안고 무대에 올랐어요. 지난번 결승전에서 산산조각 났던 기타 대신 따뜻한 나무결이 살아있는 수제 기타였습니다. 회장님은 기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의 노래에 어울리는 악기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좋은 목소리에는 좋은 반려가 필요한 법이지.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은호가 부른 노래는 새롭게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빼앗긴 자작곡 대신 할머니를 향한 효심을 담아 밤새 써내려간 신곡이었어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방청석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낮고 구수한 음색이 기타 선율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고 후렴구에 이르러 은호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솟아오르자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와 환호가 스튜디오를 뒤흔들었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부활을 결정했습니다. 은호는 그렇게 생방송 결승전에 극적으로 재진출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태진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획사 대표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최태진은 의자를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다시 올라와? 누구 뒤에 있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은퇴하신 회장님이 뒤를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 늙은이가 왜? 최태진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손에 할머니의 사체, 계약서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최태진에게
마지막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3일 앞둔 밤이었어요. 최태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은호가 저작권 양도를 거부한 채 결승전에 오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초조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최태진은 비밀리에 뒷골목 건달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놈의 할머니를 데려와. 결승전 전까지 내 손에 있어야 해. 건달 두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할머니를 데려와서 어쩌시려고요? 은호한테 생방송 무대에서 저작권 양도를 선언하고 기권하라고 전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간단하지.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태진은 양복 안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황금 거북이 반쪽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결승전 이틀 전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건달 4명이 검은 승합차를 몰고 병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비상구 쪽 복도는 야간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경비원 1명이 졸고 있을 뿐이었어요. 건달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소리 없이 복도를 걸어 할머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두목이 손짓을 하자 사내 하나가 병실 문 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잡고 확 밀어젖혔어요. 그런데 병실 안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병상은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병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건장한 체격의 특수경호원 6명과 형사 4명이었어요.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병실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여 건달들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제압했고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치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달 두목이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어요. 이게 무슨, 우리한테 시킨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설의 회장님은 이미 최태진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회장님은 사흘 전에 할머니를 안전한 요양시설로 비밀리에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경찰의 납치 가능성을 사전 제보하여 병실에 잠복 수사를 요청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방어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최태진이 최후의 무기로 쥐고 있던 할머니의 사채 계약서. 회장님의 변호인단은 이미 그 계약서의 불법성을 완벽하게 입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고령의 심장병 환자에게 내용을 속이고 지장을 찍게 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에 의한 사기였어요. 게다가 적용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몇 배나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였고 채무 불이행 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변호사들은 이 모든 불법 요소를 조목조목 정리한 고소장을 이미 검찰에 접수해둔 상태였어요. 최태진이 자신있게 들이밀었던 사채 계약서는 이제 최태진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납치교사, 불법 사금융, 특수사기, 협박. 하나하나가 중범죄였고 이 모든 혐의가 동시에 최태진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최태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체포된 사실도 계약서가 무효 처리된 사실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도요. 그는 건달들에게 맡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결승전 심사위원석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의 깃을 바로잡고 안주머니의 황금 거북이 반쪽을 확인하며
은호가 무대에서 무릎 꿇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아침, 최태진은 자가용을 타고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결승전, 최태진 대표님은 어떤 무대를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진짜 실력이 있는 가수가 우승하겠죠. 실력이 전부니까요.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웃어 보이는 최태진.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이미 완성된 줄도 모르는 채 마지막 무대의 심사위원석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황금 거북이 반쪽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것은 더 이상 행운의 부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0년간 숨겨온 살인적 뺑소니의 증거이자 오늘 밤 자신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울 족쇄의 반쪽이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안전한 요양시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다만 손주의 결승전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은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노래 잘하고 와. 할미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할머니, 오늘 끝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은호는 할머니의 손등에 볼을 대고 눈을 감았어요. 주름투성이에 거칠고 마른 손등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모든 것을 걸 것이었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서며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은호는 결승전 무대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은호의 뺨을 스쳤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10년간 삼켜왔던 모든 눈물과 분노와 슬픔을 오늘 밤 단 한 곡의 노래에 실어 세상에 쏟아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저녁 8시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결승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초대형 스튜디오에는 3,000명의 관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전국 수백만 가구의 텔레비전이 이 무대를 향해 켜져 있었어요. 무대 위 수천 개의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져 내렸고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결승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최태진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 양복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조명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최태진은 건달들이 할머니를 데려왔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은호가 무대에 올라오면 곧 기권 선언을 할 것이고 자작곡 저작권은 고스란히 자신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최태진은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어요. 안주머니 속 황금 거북이 반쪽이 가슴 위에서 둔탁한 존재감을 내비쳤지만 그것이 오늘 밤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가수들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졌어요. 화려한 의상과 완벽한 무대 연출이 관객들의 박수를 끌어냈지만 관객 대부분의 눈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극적으로 돌아온 참가자, 반지하의 트로트 청년 은호 씨입니다. 스튜디오가 환호로 들끓었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응원 피켓이 여기저기서 흔들렸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은호는 눈을 감고 기타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쏟아낼 순간이 왔다는 벅찬 떨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황금 거북이 넥타이 핀 반쪽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져 왔어요. 은호는 그것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갈게요. 무대 위로 걸어 나온 은호의 모습은 지난 결승전 때와 달랐어요. 여전히 수수한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등을 꼿꼿이 세운 어깨에는 무엇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호의 얼굴을 비추자 방청석이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일제히 은호를 향해 렌즈를 돌렸습니다. 은호가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른 뒤 첫 번째 기타줄을 퉁겼습니다. 맑고 영롱한 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은 낮고 잔잔했어요. 12살 소년이 차가운 빗속에서 부모님을 부르던 그 밤의 기억이 선율에 실려 흘러나왔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피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시장통에서 리어카를 끌던 아버지의 걸걸한 웃음소리,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등 귤 5개를 나눠 먹자며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빗물에 씻겨 사라져버린 참혹한 기억이 노래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후렴구에 이르러 은호의 목소리가 폭발했어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감정이 성대를 타고 치솟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천장이 울렸고 방청석 3,000명의 심장이 동시에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고 젊은 관객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심사위원 한 명은 안경을 벗어들고 눈가를 연신 훔치고 있었어요. 전국의 안방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드시던 어르신이 텔레비전 앞에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이를 재우던 젊은 엄마가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은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삼킨 핏빛 향과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한 한 음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소절이 잦아들며 기타의 잔향만 스튜디오에 가늘게 맴돌았습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방청석이 폭발했어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환호와 울음이 뒤섞인 함성이 스튜디오를 뒤흔들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에 반짝이며 흘러내렸어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대에서 이보다 더 진심을 담은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대상 후보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이 열광했어요.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석 중앙의 최태진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최태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은호를 한 번 더 깎아내리고 기권을 유도할 비열한 말을 쏟아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무대였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바로 그때 은호가 무대 위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사위원님, 그 평가를 하시기 전에 제 부모님을 죽이고 도망친 이 영상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최태진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뒤 초대형 LED 스크린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화면에 10년 전 비오는 봄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로펌이 사전에 방송국 측과 협의하여 영상 송출을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스크린 속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이면도로 만취한 채 질주하는 대형 트럭이 야채 리어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장면이 수천 명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사내의 얼굴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춰지는 순간 방청석이 경악으로 뒤집어졌어요. 비명이 터져나왔고 곳곳에서 헉하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속 사내가 쓰러진 두 사람을 외면한 채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드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 무언가는 부러진 넥타이 핀이었고 반쪽만 집어든 사내는 다시 트럭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 젊은 사내의 얼굴과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최태진의 얼굴이 스크린 위에 나란히 비교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이 주름을 더했을 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관객들이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맨들이 심사위원석을 향해 렌즈를 돌렸습니다. 최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마이크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습니다. 눈알이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수천 개의 시선에 포위당한 그에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날 모함하려는 음모라고. 최태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헛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사위원석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어요.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추상같이 단호했습니다. 최태진 대표님, 10년 동안 당신이 부적처럼 여기며 안주머니에 꼭꼭 숨기고 다니는 그 황금 거북이 반쪽, 지금 당장 꺼내보시죠. 최태진의 두 눈이 공포로 뒤집혔어요. 반사적으로 가슴팍을 움켜쥐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거 없어. 없으시다면 주머니를 열어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 양쪽 출입구가 동시에 열렸어요. 형사 6명이 일렬로 들어서며 심사위원석을 에워쌌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영장을 들어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태진 씨 10년 전 뺑소니, 치사 혐의, 그리고 납치교사, 불법 사금융 운영, 특수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 한 명이 최태진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최태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가 나왔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이 모양의 넥타이 핀 반쪽이었습니다. 형사가 그것을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어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어요. 은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12살 소년이 주워 품었던 나머지 반쪽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두 반쪽을 비추었습니다. 은호가 천천히 두 조각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거북이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맞닿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금빛 거북이가 10년 만에 완전한 모습을 되찾은 것이에요. 스튜디오가 터질 듯한 함성으로 들끓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전국의 안방에서도 시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도배되었고 방송국 서버가 폭주할 정도로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최태진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심사위원석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스튜디오의 마이크에 잡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최태진이 바닥에 엎어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이 바닥에 긁혀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금시계가 손목에서 덜그럭거렸습니다. 10년간 남의 피눈물 위에 쌓아 올린 그의 화려한 성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형사들에게 양팔을 잡혀 일으켜 세워진 최태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남의 인생을 심판하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꼴이었어요. 최태진이 끌려나간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완전한 형태를 되찾은 황금 거북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금빛 거북이가 조명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10년이었어요. 찬 빗속에서 부모님을 잃은 12살 소년이 이 작은 금속 조각을 쥐고 1000일이 넘는 밤을 울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대리운전을 뛰며 할머니의 약값을 벌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0년간 삼키고 또 삼켰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시원하고 뜨거운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어요. 방청석의 3,000명이 모두 일어나 은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무대 위의 청년을 감싸 안았어요.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닦으며 만장일치로 은호의 대상 수상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자조차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호는 눈물을 훔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실려 있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쓰러진 어르신에게 겉옷을 벗어드린 그 작은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세상에 거저 얻는 행운은 없다고, 제가 뿌린 씨앗이 저에게 돌아온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카메라가 방청석 한쪽을 비추었어요. 수행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던 회장님이 눈가를 훔치며 은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밤 은호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고 웃긴 기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봄비에 젖은 반지하의 청년이 피눈물로 빚어낸 노래 한 곡이 1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악인의 가면을 벗기고 수백만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봄바람을 불어넣은 밤이었어요. 폭풍 같았던 그 밤이 지나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최태진은 뺑소니 치사, 납치교사, 불법 사금융, 특수사기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최태진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악행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고 피해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섰습니다. 기획사 앞에서 꽃과 봄나무를 팔다 갚은 데를 짓밟힌 노점상 할머니도 법정에 나와 눈물로 증언했어요. 재판부는 최태진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고 그가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전액 압류되었습니다. 은호에게는 봄 햇살 같은 날들이 찾아왔어요.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국민 트로트 오디션 초대 우승자가 된 은호는 넉넉한 우승 상금을 손에 쥐자마자 가장 먼저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직접 집도한 수술은 6시간에 걸쳐 무사히 끝났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은호는 두 손을 모으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등이 꺼지고 의사가 밖으로 나와 괜찮다는 말을 전한 순간 은호는 복도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아무도 잃지 않아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할머니의 첫마디가 은호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어요. 은호야, 할미가 이제 안 아파도 되는 거니? 네, 할머니.
이제 진짜 안 아파도 돼요. 약속할게요.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은호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갖다 대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손끝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빚이라는 짐도 내려놓았어요. 최태진이 할머니에게 사기쳐서 찍게 한 사채 계약서는 이미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동안 은호가 악착같이 끌어안고 살아왔던 크고 작은 빚들도 우승, 상금과 음원 수익으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갔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이자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자 은호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어요. 콘크리트와 습기와 곰팡이 냄새에 절었던 폐가 맑은 봄 공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반지하 방을 떠나는 날은 5월 초입의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은호는 짐을 다 꺼낸 텅 빈 반지하 방에 혼자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번진 천장, 접촉이 나빠 깜빡이던 형광등, 습기에 울어 삐걱거리던 마룻바닥. 이곳에서 할머니의 찬 발을 안고 잠들었고 구피들에게 밥을 주며 위안을 얻었고 낡은 기타를 치며 꿈을 놓지 않았어요. 고단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뿌리였습니다. 은호는 빈 방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을 닫았어요.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마당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은호가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 집이었어요. 남향으로 넓은 창이 나 있어 아침이면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에는 잔디밭과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은호가 이 집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오래된 목련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 나무가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을 가득 피운다고 했을 때 은호의 눈앞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 목련이었거든요. 이삿짐을 풀고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구피여왕이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의 좁은 선반 위에서 작은 조명에 의지해 살아가던 구피들은 이제 넓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새 어항 속에서 여유롭게 지느러미를 펼치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항을 비추자 물속에 무지갯빛 광선이 일렁이며 구피들의 꼬리가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은호가 사료를 뿌려주자 구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너희도 이제 넓은 데서 살게 됐다. 고생 많았지. 은호가 어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자 뒤에서 할머니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물고기한테 말하는 거야. 할미한테 하는 거야. 둘 다요. 할머니와 은호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안색은 수술 후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볼에 혈색이 돌았고 숨 쉴 때 쌕쌕거리던 호흡 소리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할머니는 마당 툇마루에 앉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텃밭에는 은호가 심어들인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었고 목련나무에는 크고 하얀 꽃봉오리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목련꽃잎에서 짙고 달콤한 봄 내음이 마당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은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의 유리병 너머로 수감복을 입은 최태진이 앉아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금시계를 차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뺨이 움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새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가요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태진은 유리병 너머의 은호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은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은호는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최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오디션 무대 위에서였고, 이 사내가 부모님의 원수라는 것을 안 것은 10년 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였어요. 생방송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후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련함 뒤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호는 오래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앉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맑고 담담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십시오. 최태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유리병 너머의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맑고 잔잔한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최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당신 부모를 죽인 놈인데. 왜?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 그 차가운 곳에서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희 부모님과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참회하십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최태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는 은호의 어깨에는 더 이상 분노도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2살 이후로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악연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용서라는 이름의 마침표를 찍은 청년의 등 뒤로 교도소 담장 너머 봄. 하늘이 끝없이 높고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돌아온 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전설의 제작자 회장님과 함께 가난한 무명, 예술가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목련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 이름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저는 비 오는 날 쓰러진 어르신에게 겉옷 하나를 벗어드렸을 뿐인데 그 작은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그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은호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진짜 트로트는 화려한 무대에서 나오는 게 아닐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 청년이 바로 그 증거일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목련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국 반지하 거주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은호가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눅눅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해 봄, 은호네 마당의 목련나무에 새하얀 꽃이 만개했어요. 크고 도톰한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마다 짙고 그윽한 향기가 마당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홀짝이며 목련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에 혈색이 돌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봄꽃처럼 환했습니다. 은호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새 기타를 안고 할머니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사롭게 쏟아져 내렸어요. 어항 속 구피들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텃밭의 상추잎에 이슬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래, 우리 은호 노래가 제일 듣고 싶었다. 은호가 기타줄을 부드럽게 퉁겼어요. 맑고 구수한 음색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지하에서 불렀던 것과 같은 트로트였지만 이제 그 노래에는 슬픔 대신 감사가, 분노 대신 평화가, 절망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목련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할머니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살랑이는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은호가 가장 구수하고 흥겨운 트로트 가락을 뽑아냈습니다. 고단하고 처절했던 청년의 삶에 마침내 가슴 시리도록 따뜻하고 눈부신 진짜 봄날이 찾아왔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었어요. 마당 위로 하얀 목련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처럼 은호와 할머니의 머리 위로 소복소복 내려앉았어요. 피눈물로 피어난 목련화는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의 한복판에서 활짝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잎새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목련화 거친 세상 바람 막아주던 당신의 빈손 같네. 짙은 향기만 남겨두고 미련 없이 흩어진 사람 눈부시게 하얀 그 자리에 짙은 그리움만 쌓이네. 달빛 머금은 커다란 꽃송이 어루만지는 밤 날 따스하게 안아주던 그 너른 품 같아 서럽네. 짙은 향기만 남겨두고 미련 없이 흩어진 사람 눈부시게 하얀 그 자리에 짙은 그리움만 쌓이네. 꽃진 자리에 돋는 푸른 잎은 당신이 남긴